네, 헌법재판소가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을 최종 종결하고 결정문 작성 등 선고 준비 절차에 들어가면서 탄핵 선고 시점이 언제가 될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금의 탄핵 정국 등에 관한 이야기 등을 검사장 출신으로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균택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자, 의원님,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이 이제 끝났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탄핵 소추위원으로서 헌재 심판 절차에 실제로 참여하고 계시는데, 먼저 이번 탄핵 심판 전 과정에 대해서 총평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그 국민의 인내력을 테스트하는 탄핵 심판이었다고 봅니다. 피청구인의 거짓말을 계속 듣고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궤변들을 억지로 듣고 있어야 한다는 게 참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피청구인이 대통령 자리에 복귀해서는 안 될 인물이라는 그 사실을 온 국민들이 직접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윤 대통령이 변론 마지막 날 이 헌재 진술에 앞서서 최후 진술문을 언론인들에게 먼저 사전 배포를 했는데요. 역시나 예상대로 사과 또는 승복 이런 문구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내용 어떻게 좀 읽으셨습니까? 예, 논리나 설득력이 전혀 없었고 그냥 변명과 거짓말로만 가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국민이 직접 보았던 그 국회와 선관위 침탈 시도까지도 부인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건 갱생이 불가능한 인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비상계엄이 대국민 호소용이라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았고 네.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헌재가 파면 결정을 할 경우에 불복하겠다는 그런 선동 이런 걸로밖에는 파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자, 의원님,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과 국회 대리인단 측 간에 정말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좀 내용들이 상당히 좀 방대한데 주요 쟁점별로 좀 추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쟁점 사항에 대한 평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네. 일단은 그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 이게 국가사변이라는 계엄 선포 요건이 없었음에도 선포했다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절차상 필요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법으로는 불가능한 그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이 부분이 문제고 또 선관위를 장악했다는 이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포고령 그 내용도 그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쟁점들에 대해서 윤석열 측은 그 논리나 설득력이 없는 그 궤변을 늘어놓았고, 그냥 증인들이 말을 바꾸었다라면서 꼬투리 잡기식 신빙성 공격을 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 네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치열한 공방이라는 그 표현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은 그 표현 자체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치열하지 않았다. 예. 예, 진실이 거짓을 일방적으로 이기는 그 과정에 불과했기 때문에 치열했던 것이 아니고 참 우스웠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일부에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증인들의 주장이 좀 엇갈린다, 바뀌었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요.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회유설도 있었고 특임단장의 진술이 울면서 기자회견 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또 완전히 좀 뒤바뀐 진술도 바뀌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좀 변화랄까요? 특히나 더불어민주당이 회유를 했다 이런 설도 굉장히 국민의힘 측에서는 공격을 하고 있는 빌미가 되고 있는데 한 말씀 정확히 좀 짚어주시죠. 예, 윤석열 피청구인에게 유리하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 예를 들어 이진우, 김현태 같은 그런 말을 바꾸는 사람 중에 윤석열 피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했던 사람은 있지만 우리 국회 측에게 탄핵소추단에게 유리하도록 말을 바꾼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맞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곽종근 특전사령관 아닙니까? 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던 작년 12월 9일부터 국회 증언, 헌법재판소 증언에 이르기까지 어떤 그 입장에 변화도 없이 일관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설령 민주당에서 진실을 얘기해달라는 말을 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회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회유를 한 사실도 없지만 예. 거짓 진술을 유도한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털어놓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 당연한 얘기인 것이지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태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예. 뜻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유설에 대해서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답변하는 것 자체가 참 좀 문제가 있다. 저도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국민들이 다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은 뭐 계엄 초기부터 내란 사태 초기부터 지금까지 좀 일관된 입장들, 뭐 일부 단어가 약간 뭐 바뀐 건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그 기본 틀을 유지하고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홍장원 뭐 국정원 예. 차장 또 뭐 그분도 소방본부장, 그렇고요. 예. 예, 뭐 조성현 뭐 단장 뭐 양심을 지켰던 사람들은 다 진실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 예. 뭐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의원님 이런 가운데 용산의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복귀 준비 모드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도 은연중에 좀 들려오는데 기자단의 공지를 통해서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라는 취지로 문자도 보냈고요. 자, 그래서 용산을 비롯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꽤 하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이런 좀 모습 기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8년 전에 예. 끝까지 기각이 될 걸로 믿고 있었지만 결국 파면이 되었었습니다. 데자뷰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황. 그래서 윤석열 피청구인의 혐의는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내란 옹호 세력들 이들의 주장은 헛된 선전전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고 네. 어떻게 비유하자면은 넘어지는 기둥을 썩은 새끼줄로 메어서 끌어당기는 것과 같은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거, 예.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근에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54%, 기각 의견이 38%로 나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게 됐는데, 자, 이 여론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과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의 4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2월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표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8.8%입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 뭐 의원님께서는 탄핵 심판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피청구인이 이제 수많은 거짓말, 진술 번복을 했지만은 이것은 국민들께서 직접 영상과 증언을 통해서 보고 듣고 진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 아닙니까? 네. 근데 헌법재판관들은 20, 30년씩 법관으로 재직했던 사람들입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가 돼 있는 윤석열, 그 사람을 다시 대통령 직위에 복귀시키는 결정, 이걸 저는 절대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수, 진보 이런 거 따질 것 없이 저는 8대0 어떤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이제 마은혁 헌재 재판관이 지금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8인 체제로 지금 탄핵 재판이 계속 좀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 뭐 8대0으로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와 또 7대1 또는 6대2 정도로 됐을 때 어떤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대세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법적인 결론으로 보면 8대0이나 6대2나 다 같은 것인데, 어쨌든 결과는 같습니다만은 보수 성향의 재판관까지도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내란 세력이나 옹호 세력들이 입을 다물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걸로 믿습니다. 예. 자, 의원님, 그런데 이 헌법 재판관들을 대상으로 한 좀 극우 보수 집단을 이 단체에서 집중적으로 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집회에서도요. 이런 좀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를 공격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헌재 재판관들 있지 않습니까? 좀 진보 계열로 분류되고 있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것이 어떤 탄핵을 기각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번 서부지법 친탈 사건에서 보듯이 여론만 더 나빠지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그렇게 협박을 하고 집 앞에서까지 가서 그러게요. 데모를 하는 이런 모습들은 예. 저 세력들은 이 사회의 어떤 그 주도 세력이 되게 놔둘 수는 없다라는 이런 경각심을 헌법재판관들로 갖게 해서 네. 결국은 파면 결정을 더 내리게 하는데 예. 내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게 하는데 이르게 만들 것이고 결국은 저는 오히려 거꾸로 결과가 나는데 부채질하는 결과가 될 거라고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빌미를 좀 계속 좀 선동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되어야 할 것 같습니까? 예. 할 것 같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헌재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릴 것이고요. 자, 예. 어찌됐든 선고에서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면 윤 대통령이 파면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될 경우에 다시 용산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 탄핵 심판 선고 언제쯤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과정이 남아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3월 11일경쯤 선고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11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께 정도로 예, 예. 예상.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그 노무현 대통령 때 14일이 걸렸고 변론 종결로부터 14일이 걸렸고 예. 박근혜 대통령 때 11일이 걸렸습니다. 그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저는 길어야 14일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네. 한다면 3월 11일이 어떤 14일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아하. 그 전에 결론을 내려줄 거다. 예. 물론 뭐 무거운 주제인 건 맞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도 훨씬 주제가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과는 좀 예. 법조인이 아닌 우리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좀 쉽게 좀 결론을 낼 수 있는 답이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3월 11일 날 이전에 결론을 내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재판관들의 편결 절차가 이제 갈수록 진행이 될 텐데 예. 어쨌든 평의는 그 재판관들이 그 증거나 법리를 검토하는 과정이고 비공개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편결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파면 여부에 대한 내부의 결론을 정할 것이고 예. 결론이 정해지면은 다수 의견을 중심으로 그 헌재 결정문이 작성되고 거기에 이제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있으면 거기다 의견을 덧붙이는 식으로 예. 진행이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고가 될 텐데 네. 그러면 그 선고 날짜는 언제 알려질 것이냐? 과거 사례를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틀 전에 공개를 했고 예. 노무현 대통령 때는 사흘 전에 공고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금요일쯤이면은 아, 그렇군요. 언제쯤 선고가 될 거라고 알려주고 예.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이전에 선고해 주지 않겠나. 아, 그렇군요.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관례를 봤을 때는 그 정도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 우리 의원님께서는 또 법률가 출신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예상을 하시고 또 궁금한 게요. 계속 이제 팽의도 이어지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의견과 대화가 오갈 거 아니겠습니까?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서요. 예. 이분들도 퇴근하시겠죠? 예, 그럴 겁니다. 보안 유지가 되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얼마나 많이 전화해서 이 어떤 좀 분위기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들, 시도들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은 예. 그래도 헌법재판관들은 지금까지 항상 어떤 판결이든 그 보안을 잘 유지를 해왔습니다. 예, 집에서도 말씀하지 그래서- 않으실까요? 예. 근데 아마 이번에도 그 법관 생활을 20, 30년씩 한 분들이 아하. 비밀을 노출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서 예. 저는 기밀이 유지된다고 보고 예.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헌법 판결문 작성에 예. 관여하는 헌법재판 연구관들에게는 그걸 결론을 알려주지를 않고 예. A설, B설로 나눠서 결정문을 작성하게 만듭니다. 아, 그렇군요. 인용한 경우에 기각하는 예. 경우에 예.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다 작성하게 한 다음에 네. 그것을 최종 선고기 전에 결합을 시키는 방향으로 예. 어떤 결정문을 최종 완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보안은 이번에도 유지될 걸로 예. 당연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균택 의원님의 예측대로 한다면 3월 11일께 정도에는 선고가 날 것이고 최소한 이틀 더 빠르면 3일 정도에는 사흘 전에는 선고 날짜가 좀 국민들에게 오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의원님이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먼저 종결된 탄핵 사건도 지금 5건이나 좀 쌓여 있어서 헌재 평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좀
이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별개로 좀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 별개라고 봅니다. 예. 대통령 탄핵 사건과 총리 내지 뭐 감사원장 탄핵 사건은 그 중요도나 쟁점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고 대통령 탄핵 문제가 훨씬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결론을 내고 한덕수 총리나 감사원장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헌재가 다만 대통령 파면 시에 전국이 혼란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를 혹시라도 먼저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일부 주장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네.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저는 동의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예. 어떤 게 더 시급한 것인지 먼저 결정을 해야 될지 헌재 재판관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의 이슈판을 생방송으로 라디오를 통해서 듣고 계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시청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8966번님께서 정말 반성해도 부족할 판에 참 교도소에서 술 마신 것이 정말입니까? 라는 또 문자도 함께 보내주셨고요. 2461번 청자님께서는 윤석열은 양심이 전혀 없습니다. 거짓말은 기본이고 죄를 부하들에게 모두 뒤집어 씌우는 비열함도 최고입니다. 신속히 파면되어야 합니다 하셨고요. 5234번을 쓴 애청자님께서는 국회에 박균택 의원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대통령 탄핵 인용까지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서 끝까지 힘내주십시오.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우리 김효정님께서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우리 청취자분께 의원님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굉장히 응원해 주시는 문자가 예, 많습니다. 예, 애정을 갖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대하시는 마음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고 네. 더 좋은 세상 앞당기기 위해서 빨리 그것도 앞당기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의원님,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또 형사재판, 이 탄핵 심리와는 별건으로 좀 투트랙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느 정도나 소요될까요? 결론 내는데요. 예,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1심, 2심, 3심까지 갈 겁니다. 그러겠죠. 근데 이제 법원은 각 신금마다 6개월간의 구속 기간을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 지난 1월 하순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6개월 후인 7월 하순까지는 결론을 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과 국힘 쪽에서는 수사 기록도 많고 검토할 사항도 많으니까 1심 구속기간 6개월 내에 재판 결론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석방될 것이다.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희망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법원이 노력하면 충분히 7월 하순까지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설령 지연 전략 때문에 재판이 좀 늦어지더라도 아직 기소되지 않은 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권남용. 예. 그리고 또 앞으로 명태균 게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김건희 관련 비리로 수사가 되면 추가 기소가 윤석열에 대해서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건 죄명으로 추가로 6개월간 더 구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기간은 실질적으로 1년 가까이 될 수가 있어서 재판 도중에 풀려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예. 자,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라 불리는데요.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여당 전체를 수사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같은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겠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겠다고 생각되는데 참 냉철하게 한번 살펴보라고 권하고 싶은 것이 본인들이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돈 한 푼 입증하지 못하면서 3년씩 수사를 정치 사냥 수사를 펼쳤던 그 상황을 자기들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는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쏟아지는 녹취록이나 증언 등 증거들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양심상 있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국힘이 수사의 범위를 줄이자, 예. 특검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국민이 과연 납득하실지 예. 의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윤석열 측이 평소 주장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 예. 그대로
국민의힘에게 좀 반사를 해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당내 이슈와 관련돼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런 말이 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우재명, 밤에는 좌재명이란 말이 거론되고도 있는데 이 말인즉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과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 보수라고 해서 당내 특히 비명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지금 상황들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님의 진단, 선언이 저는 옳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예. 실제 냉철하게 얘기해 보면 이제 국힘하고 비교를 하고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분류는 표현은 관행적인 분류는 있었지만 그렇죠. 어떤 이념 분류로 실제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민주당에는 보수적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헌정 질서를 어느 당보다도 존중을 하고 있고, 네. 복지와 분배도 중시하지만 성장을 바탕으로 한 복지 분배를 여전히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평등의 가치,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자유의 가치를 항상 인정하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보수적 요소가 많은 게 우리 민주당 어떤 특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국힘이 수구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중도 보수라는 표현을 써도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보면 당 대표가 어떤 이념주의자가 아니라 아주 유연하고 실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중도 보수라는 말은 객관적 상황과도 맞는 얘기지만은 향후에 어떤 민주당의 방향성을 본인의 성향에 맞게 잘 제시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힘이 갈수록 수구와 구구화되는 성향을 보이는 상황 속에서 이 대표님이 이제 본인의 강점도 살리고 또 민주당의 확장성, 역동성을 또 강조하는 이런 측면도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정책적인 방향으로도 저는 옳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 진보 보수 어떤 색깔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회복이나 민생 회복과 조금 무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으로 이걸 가지고 논쟁 대상으로 삼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여기에 또 첨언해서요.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또 맞서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임종석 실장도 그렇고요. 김경수 전 지사도 그렇고요. 상당히 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을 좀 염두에 둔 행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좀 힘이 분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경선 과정에서 경쟁이 없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그분들이 얼마든지 도전에 나서고 또 비판하는 것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드러나서 당에 손해되는 방향으로 경선을 치르려 한다든가 또 과거에 몇몇 인사들이 윤석열 후보가 되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것보다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 속에 나았다라고 그런 판단을 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기도록 방관했던 몇몇 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물들만 안 생겨나기를 바랄 뿐이고 내부적인 비판은 얼마든지 저는 허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의 말씀 행간의 뜻에 굉장히 큰 무게감 있는 말씀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준준브로님께서 유튜브 댓글에 오늘도 본방 사수합니다. 박규택 의원님 인터뷰 들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혀 봅니다. 요즘 극우 세력들이 광주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하면서 광주에서 활개치고 다니는 모습에 열이 정말 많이 받는 요즘입니다. 라는 또 쓴소리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자, 의원님 이 탄핵 국면에서 우리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분들 많이 또 계십니다만 박규택 의원님의 활약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열심히 또 하시고요. 그만큼 우리 많은 지역민들의 또 기대를 한 몸에 받고 계시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할까요? 정말 국민들께서 다 고생이 많으시지만 특히 우리 민주주의를 그동안에 지켜온다고 자부했던 우리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수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서민 경제가 힘들다고 하는데 얼마나 고통이 크실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어쨌든 그렇지만 윤석열 파면이 이루어지고 서민의 삶에 애정이 많은 우리 민주정부가 수립되면 상황이 금방 나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고 민주정부가
수립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규택 의원님께서 예측하신 3월 11일이 헌재에서 탄핵 선고가 될 것인지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